네, 안녕하십니까. KB의 조진석 센터장입니다. 저는 아까 앞에 유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중복되는 거는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금융권에서 그러면 가상자산하고 커스터디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제가 그 업무를 2년 동안 그것만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고민하는 사항은 여기 다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니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계시는데 제 얘기를 꼭 그 KB 국민은행 공식 입장으로 좀 적어주시면 적어주시지 말고요. 제가 그냥 실무자로서의 의견이다라는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민감하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외 강의를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 최근에만 좀 이렇게 허용이 됐고, 그전에는 언급조차 못하게 했던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동향, 미래 전망, 그리고 해결 과제 이렇게 돼 있고요. 시장 동향은 제가 보니까 많이 중복된 게 많이 있어서 간략하게 넘어가고, 시장 동향 중에서 금융권에서 생각하는 똑같은 시장 동향이지만 다르게 보는 영역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전망 부분은 그럼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까에 대해서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결 과제는 그런 미래 방향으로 갈 때 제도권이라든지 그 업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시장 동향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중복돼서 나왔던 건데요.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은행이 뭐 별도 라이센스 신청이나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전통 서비스 중에 당연히 은행이 제일 잘하는 게 보관 아닙니까? 커스터디,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탁 서비스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도 전통은행 금융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어나운스를 한 거고요. 여기에 단순하게 수탁만이 보관만이 아니라 활용까지도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로 어나운스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수탁만 커스터디만 하는 게 아니라 보관된 자산을 가지고 운영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영역이 확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 동향이 저희가 지금 계속 가상자산하면 거래소에 개인이 투자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버블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만 저희는 국내에서 허용을 하는데 이게 법인 투자도 좀 활성화해서 법인들이 오히려 시장을 선도하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돼주면 그 이후에 개인들이 따라오면 많은 리스크가 해치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금융권에서 문제가 됐던 뭐 DLF라든지 그런 사모사채 이런 부분들도 개인한테 확대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또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분들한테 시장을 활 넓혀놓은 셈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나 뭐 하버드대 이런 각종 기금에서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포트폴리오의 하나 영역으로 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의 88%는 법인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들이 투자를 해야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투기나 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걸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모바일 결제 업체 스퀘어인데 전통적인 그냥 모바일 결제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암호화폐에 대한 트랜잭션을 했더니 그 최근 2분기에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업체가 10년 이상 된 그 결제 업체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그 거래를 할 수 있게 그 서비스를 올렸더니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보면 기관들하고 개인들에 대한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내부에서도 얘기하는데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가 됐다는 걸 좀 보시고요. 두 번째, 금융사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제가 이걸 계속 검토할 때 그럼 거래소를 거래하는 미국의 은행들은 어떤 은행들일까 조사해 봤더니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은행들의 주로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보고할 때도 거 봐라 메이저 은행들은 위험하니까 하지 않지 않냐고 이런 챌린지를 받았는데 올 봄에 JP모간이 드디어 거래소에 대한 그 실명, 그러니까 그좀 실명이 아니니까 계좌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내용 쭉 보시면 뭐 중국도 그렇고
그 골드만에서는 최근 5년이나 10년에서 모든 자산이 디지털 블록체인상에 있는 디지털 자산화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권조차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과거에 뭐 코인베이스나 여기 뭐 빅코나 이런 전통적인 지금 뭐 글로벌에서 1, 2위 가고 있는 거래소 보관 서비스 업체나 거래소 자체들도 과거에는 그냥 거래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프라임 브로커, 사실 말하면 프라임 브로커라는 건 증권계나 자본시장에서는 꼬신 업무거든요. 그럼 벌써 저희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걸음마도 아닌데 이쪽에서 날고 있는 걸 상상하고 지금 서비스를 발전 단계를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의 익스체인지 저희가 2017년 뭐 앞뒤로 해서 최근까지는 국내에서는 거래소 기반으로 트랜잭션에 대한 교환 부분, 사고팔고 매매에 대해 집중됐다고 보면 특검법 나온 이후로 각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라보는 거는 커스터디를 넘어서 투자 플랫폼까지도 제공하는 것들이 커스터디 영역에서 포함이 돼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프라임 브로커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 저희는 이제 투자 플랫폼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전망인데 이 부분은 아까 계속 인호 교수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갖고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화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 해당하는 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시차는 차이가 있을 거지만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온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화 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장표는 저희가 거의 2년 전에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이슈어, 펀딩, 커스터디, 트레이딩 요 앞단에 있는 건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ICO서부터 매매까지의 부분을 했던 거고요. 근데 저희가 금융권에서 거래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단계에서 해당하는 증권형, 뭐 수익형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서비스 모델을 저희가 확장을 해봤습니다. 그 모델에 따라서 기대 효과 어느 영역에 저희가 금융권이 참여해서 서비스를 발굴할 것까지도 고민했었고요. 요 뒤에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당장은 아니지만 디지털 자산이 기존 전통은행의 전통금융에 다 녹여들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당장이라는 단어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가능할 것 같이 다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 전통은행들의 모든 서비스는 다 버릴 것이냐? 저는 아닐 거라고. 전통은행이 담당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거에 똑같은 쌍이 디지털 자산화된 금융 서비스가 똑같은 한 쌍이 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각각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의 금융 서비스 내에서 녹아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의 금융 서비스, 디지털 은행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신한은행에서는 좋은 사례를 많이 발표했는데 저희는 이 사료를 그 실패 사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해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한번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요. 저희 직원 자체로 해서 한 3개월 동안 해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정산하고 뭐 판매까지 하는 이 프로세스를 다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개념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회원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골프 헬스장 하나 만든 사람이 회원권 발행하면 자기가 인터넷 띄우든 아니면 그 사람이 별도 없으면 다 헬스장 와서 수기로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건 저희 플랫폼 내에서 골프장 회원 그 헬스장을 새로 만든다. 그 업주가 와서 신청하고 100장에 얼마라고 다 등록해 놓으면 여기 들어와서 헬스장 가입하는 사람이 비용 내고 회원권 갖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가면 다시 헬스장에 오프라인으로 와갖고 대면으로 와서 변경 신청 양도 양수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기끼리 회원권 받은 토큰을 전달해서 그럼 전달되는 것이 블록체인상에서 이
헬스장 업주한테도 자동 통보돼서 정상까지 일어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POC도 반응도 좋아서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는 영역으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기예금 후순위 채권 NPL 이 부분이 뭐냐? 정기예금 내가 가입했는데 1년짜리 가입했는데 뭐 5개월 있다가 갑자기 급해서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자도 낮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양도하자. 그래서 이 정기예금 하나를 디지털 자산화해서 예금주가 여기 플랫폼 내에 들어와서 정기예금을 디지털 자산화해서 쪼개서 팔 수도 있고 누가 1억짜리만 다 가져가서 나머지 한 3, 4개월 나머지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만기 이자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도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결국은 실패한 이유는 뭐냐? 기존에 그 금융권에서 했던 전통 상품이나 자산을 가지고 디지털화해서는 제도가 안 받쳐줘요. 그렇게 은행에 오면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민했던 게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이 아닌 것들 전통 자산을 전환해서 서비스하거나 상품화하는 건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법규 규정이 다 기존의 전통 어디 등기소에 등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서포트가 되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기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상품화하는 거는 많은 제도에 대한 전통의 금융들이 몇십 년을 갖고 왔던 그 프로세스하고 그 제도를 바꿔야 되니 그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 아까 음원이라든지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부분 처음부터 디지털화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영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패한 사례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은행이 이런 모습을 고민하고 있어요. 아까 어느 분이 발표했는데 가상자산하고 암호화폐는 접근도 못하고 뭐 금기시 되다 보니 다 이런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고민하고 내부 파일럿 수탁했지만 서비스화하기에는 거의 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럼 앞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요거는 뭐 자료를 했는데 결국은 기술에 대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중앙 집중하지 않고 다 노드별로 나눠서 쉐어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가 되는 거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믿고 할 수 있는 제도 그 블록체인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거래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들이 어디까지 서포트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디지털 자산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위주가 돼 있다 보니까 다들 거부감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서비스화하고 토큰이 전달되고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 리보라처럼 해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동해서 매핑시켜서 이렇게 서비스 되는 거서 일상생활에 체험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고 아마 여기 관련되신 분이 제일 관련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금감원에서 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특근법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커스터디 사업을 하면서 거래소 업무를 거의 한 3, 4개월 동안 다 분석을 했어요. 저희 쫓아다니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업무 처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럼 그 업무 처리들이 금융권하고 어떻게 연동돼서 커버가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원화 계좌를 갖고 가상자산 사업자문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저희가 파악하고 은행에서 주는 가이드를 좀 더 하고 은행에 있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연동만 하면 이쪽 리스크는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세스가 다 만들어질 것 같고요. CDD, EDD, KYC, STR 다 가능합니다. 통제도 가능하고 그거를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 증적 자료까지 다 가능할 수 있는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스터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정말 코인을 갖고 있는 거냐. 고객들한테 원장만 보여주고 뒤에서 안 사고 있고 빼돌리고 자전거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커스터디 사업자가 별도로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액티브하게 운영되는 뭐 20% 10%의 운영에 대한 코인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커스터디 영역에 다 넘겨놓으면 그런 불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문제가 없어요. 크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인데 아까 저희 부국장님에서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셨는데 트래블 롤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저기 그 델리오에서 정 대표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특성을 이해해야지만 이게 되는데 그 특성을 이해 안 하고 무조건 이걸 제도권 기준으로 맞춰라 하니까 이 금융기관에서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사서 자기 지갑에 놓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 팔고 그냥 나중에 은행을 통해서 원화 가져가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코인을 산 사람이 B라는 다른 영역의 지갑에다 송금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송금이 우리가 외화 송금 보내듯이 뭐 타행 송금 보내듯이 해당 은행에 있고 계좌번호가 있고 뭐 있으면 그 은행에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다 확인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좌를 발급해줄 때 각 나라마다 그 규정을 따르니까. 근데 지갑은 누가 발행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가 B한테 보낼 때 B가 지금은 1000불 이상은 트래블 룰에서 뭐 수취인 성명, 목적 뭐 이런 걸 등록하게 돼 거래소들이 자체 그런 내부 통제 규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속이고 등록을 하면 검증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는 자금 세탁이 강하고 AML이 강한 조직에서는 그러면 B라는 고객이 북한이나 이란이나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번에 특검법에서는 그 영역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그 부분을 내부 시스템을 하고 아마 연동도 하고 막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몇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 트래블 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출발점이 원화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이 아니냐. 이제 거기까지 이제 나가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특검법 시행령도 관여해서 회의도 쫓아다니는데 거기까지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 나왔는데 은행은 똑같아 줄 수밖에 없어요. 스탠스가. 이 리스크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고 왜 워낙 제가 설명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알고 아마 저희가 이게 이슈 제기를 많이 해서 아마 그 준법 감신 뭐 이런 분들끼리도 아마 공유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러면 글로벌 쪽에서는 이 부분을 지갑 대 지갑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느냐? 미국에서는 체인 어나리스트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그래서 필터 그러니까 그 분량하는 블랙리스트된 지갑 주소를 다 목록화돼서 그걸 필터링해서 걸러서 있고 우리 그 뭐 제가 알기는 4대 거래소들은 다 그런 기능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관리가 가능한 영역에서 선량한 의무를 최선을 다했으면 아마 면책이라든지 뭔가가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은행권에서 실명 계좌를 열어줄 때 계속 이슈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도는 좀 미국, 뭐 스위스, 뭐 싱가포르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저 국장님 쪽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그 각 은행권에서는 뭐 신한이나 농협이나 저희나 뭐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방향은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기 참여하시는 기관이나 이쪽하고 코업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에 뭐 어나운스 할 수도 있을 수준까지 갈 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부적인 거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